예, 진보신당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5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후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부총장 정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진보신당 창당 이래로 거의 매년 대표단 선거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최초로 경선을 진행하면서 당원들의 관심이 높을 것입니다. 후보들도 선거 기간 내내 일요일을 빼고는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주도에 가서 유세를 하고 지금 막 도착들을 하셨는데요. 아마 후보들끼리는 이제 서로 무슨 얘기를 할지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은 아직 궁금한 게 많을 것 같고요. 오늘 부대표 후보 토론회가 당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인사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을 통해서 정해진 바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진우 후보부터. 네, 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명부 부대표 기호 1번으로 출발 정진우라고 합니다. 제가 또 첫 순서네요. 우리 당원 여러분들 직접 만나 뵙는 유세장에서 저는 조금 다른 후보가 좀 많이 다른 대표단을 만들겠다 이런 저의 포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순서로 말씀드리다 보니 글쎄요, 여기 계신 다른 후보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 건지를 말씀드리긴 조금 쉽진 않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부대표 후보들끼리의 상호 토론도 있고 공통된 질의에 대한 답을 하면서 조금 다른 후보가 어떻게 많이 다른 대표단을 함께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보신당의 홈페이지에 첫 번째 기사를 보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김민하 정책위원께서 당이 죽은 것이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진보신당이 부활하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아주 명쾌한 관전평을 적어주셨는데요. 동의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지역의 당원들을 함께하는 그런 유세는 아니었습니다만 치열함,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이 단지 우리끼리의 그런 나눔이 아니라 더 많은 당원들과 우리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하나만큼은 분명히 확인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더 치열하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표 후보 토론회에 이어 부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시간을 굉장히 명쾌하게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다른 후보들도 염두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박은지 후보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진보신당이 대표단 선거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진보신당 5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여성명부 기호 1번 박은지라고 합니다. 지난 대선 때나 지금까지 최근 2, 3년을 보았을 때 진보정당 또는 진보정치에 많은 실망을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안타까운 마음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진보정당 또는 진보 정치를 어떻게 재건할지에 대해서 진보신당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고민의 첫 번째는 그 재건을 위해서 한 템포 빠르고 한 걸음 가벼운 진보신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세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하고 그 민감하게 대응하는 그 빠름으로 인해서 다른 정당들의 어깨에 기대면서 존재감을 알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보신당이 더욱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을 표방했지만 진보신당은 지금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의 연대 활동 매우 열심히 해왔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한 비정규 노동자들, 그들과 함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제시한 공약이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노동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쉴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건설합시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대중과 함께 진보신당이 더 나은 대중정당으로,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이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봉화 후보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원 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정치 혁신과 진보정치 재건을 위해서 출마한 여성명부 부대표 후보 이봉화입니다. 저는 2009년에 우리 지역의 당원 동지들과 함께 진보적인 지역 재편을 꿈꾸면서 지역정책연구소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연구 사업으로 우리 동네 오가면서 만나게 되는 허리가 굽은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극빈층이신데 70대 80대의 극빈층 어르신들인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시급한 것이 복지였지만 진보신당의 힘만으로는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 뿌리내린 노동정치와 생활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건설하겠습니다. 자본주의를 궁극적으로 극복하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것과 동시에 제가 지역에서 만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처럼 이런 노동자 서민들의 당장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중정당이 필요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렵더라도 다시 넓고 강한 진보정치 재건의 길로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예, 이어서 이혜림 후보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일반 명부 부대표 후보로 출마한 기호 3번 이혜림입니다. 좌파의 결집, 좌파의 정치 실현을 위하여 출마하였습니다. 신자유주의 금융수탈로 왜곡된 노동자 민중에 튼튼히 뿌리내리는 좌파 정당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장석준 후보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대표 일반명부 기호 2번 장석준입니다. 지금 대선 끝나고 나서 당 대표 선거를 하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 진보 신당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선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 성찰해야 될 것들을 당원들이 참여해서 대표단을 뽑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내용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제 제주에 갔다 왔는데 제주 강정마을에서 한 주민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이제 민주통합당을 비판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정당이라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올곧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큰 그림이 있는지 자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대 이런 정도 그림은 있었지만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그리고 10년, 20년 가져갈 그런 큰 그림 그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녹색 사회주의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근데 내용은 제목은 뭐가 됐든 이 내용은 우리 당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만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보고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창당을 해야 되고 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에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부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 후보의 인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5기 대표단 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들의 포부를 들어보셨고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주제별 토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주제는 3가지입니다. 2012년 대선 평가, 그리고 재창당, 그리고 당 역량 강화 및 지방선거 대응 방안에 대해서 3가지 주제로 토론을 시작할 테고요. 각 후보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릴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1분 30초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총 4분 1분 30초 모두 발언 후에 나머지 2분 30초에 대해서는 상호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십니다. 후보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4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재량껏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는 분들을 고려하시면 가급적 많이 의사를 주고받으시는 게 보시는 분들의 지루함을 덜어주실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기 대표단 선거 준비하면서 이전 진보신당에 대한 평가들을 나름대로들 하셨을 겁니다. 특히 4기에 대한 평가를 빼놓고 넘어갈 수 없을 텐데요. 4기 대표단은 유례없이 총선 그리고 대선을 겪었던 대표단이기도 합니다. 2011년 소위 구사 당대회라고 말하는 그 이후에 맞이한 총선과 대선을 넘어온 4기 대표단에 대한 평가, 특히나 말 많고 탈 많았던 2012년 대선에 대한 평가들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먼저 박은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4기 대표단 평가와 동시에 2012년 대선 평가까지 같이 해달라는 것 말씀이시죠? 예. 일단 4기 대표단 생각을 해보면
당에 그때 이제 홍세화 대표 체제가 시작할 때를 이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내에서 이전의 대표들이 모두 다 탈당한 상황에서 홍세화 대표께서 대표로 나서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진보신당이 몇 명의 이제 명망가 또는 인기 정치인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라는 거는 이제 당원들이나 아니면 국민들도 다들 아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세화 대표 체제 또한 사실 그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좀 낳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당원 당규에 제정되어 있는 대표의 권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막강하죠. 하지만 이 막강한 권한이라는 것이 전 당적인 합의를 통해서 풀어질 때만이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막강한 권한과 함께 리더십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된 것, 이것이 좀 핵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2012년 대선을 좀 말씀드리면요. 당시 김순자 그 당원의 탈당과 출마에 대해서는 사실 이전에 후보들이 토론하면서 이것은 당론 위배다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사실 당론 위배를 넘어서서 당시의 지도부가 과연 이에 대한 조치를 단호하고 말끔하게 했느냐에 대한 평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서 어떤 당원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표 후보 세 분께 모두 다 묻고 싶었다. 당시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냐. 자신은 그 평가를 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대단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고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면 당시에 진보신당이 결정했던 사회연대 후보 전술, 그러니까 다른 세력들과 함께 당이 독자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민중경선으로 선거를 치른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전술이었습니다. 이 전술을 구사할 수 있을 정도의 당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응징력이 크고 조직력이 대단히 강할 때 쓸 수 있는 전술이었는데요. 사실 당시에 진보신당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연대 후보 전술 자체는 상당히 그 이후를 위해서도, 그리고 운동판 전체, 진보진영 전체를 위해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전술이었지만 진보신당이 구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전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쉬운 점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으로 시간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후 자유토론에서는 시간이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봉화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선 중심으로 일단 평가를 해보자면요. 지난 대선은 지도부 따로 또 활동 당원들 따로 그다음에 우리 당원들 따로의 아주 진보 정치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저는 첫 번째는 홍세화 대표님 물론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의 이제 개인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리더십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고요.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분파주의 행동, 김순자 후보의 무소속 출마 같은 분파주의 행동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대중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요구, 대선의 정치적 요구를 포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좀 고립주의적인 길로 가면서 실패를 자초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이번 당 대표단 선거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도 보면 좀 노선적인 급진성을 너무 과하게 추구하고 있지 않나, 현실과 다르게. 좌파 정당 노선 같은 경우 저는 너무 성급한 분열이고 우리만의 결단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치를 포괄하는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 그리고 대중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진보 정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보고, 또 우리 당원들,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사실 이번 대선에서 뭐 노동자 후보 2명 갖고 논쟁이 많았지만 우리 당원들 제일 많이 찍은 사람 문재인이에요. 우리 당원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서 찍은 게 아니잖아요. 진보 정치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실 정당, 대중 정당으로서 정책 영향력을 갖기를 바라는 게 저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중 정당답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혜림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은 진보 정당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계기를 맞는, 그리고 진보정당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3월에 있었던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통합,
그리고 4월에 있었던 총선의 패배가 우리 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원들과 지도부에게 있어서 충격을 준 건 사실인데요. 그 이후에 대선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의 혁신을 통해서 재창당을 도모했어야 하고 그 힘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룰 수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렵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대통령 선거를 진보신당 스스로가 치룰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대선에서 당론으로 결정되어졌던 김소연 후보 지지 방침, 그다음 또 정치적 소신에 의해서 나름 김순자 후보를 지지했던 이렇게 당 내에서 두 가지 선택으로 나뉘어지게 됐던 상황은 안타깝고, 그리고 김순자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과 관련해서 당론 위배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 내부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당원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서 이 정치적 중요한 계기에 어떻게 이후에 좌파 정당을 튼튼하게 건설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장석준 후보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후보님들이 그 당의 세세한 전술과 관련해서 평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큰 틀의 성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으로 드러난 것은 단순히 진보신당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진보라고 불려왔던 모든 세력의 파탄을 뜻하는 그런 결과였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에 대한 평가나 성찰도 엄중하고 근본적이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물론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력이지만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 같은 경우는 선거에서의 득실, 자기들이 보기에 이 득실에 따라서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고 결국은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당장의 선거만을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온 것의 궁극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노동자 후보가 둘이나 나섰지만 그 득표는 사실 형편없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성찰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고요. 단순히 급진적인 내용을 선전선동하는 것만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이것으로부터도 과감히 단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일상 정치를 통해서 대중을 조직하지 않으면은 전혀 급진적인 자신의 내용 역시 관철시키거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지점을 같이 성찰하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논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진우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사 전 대표님이 그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오르며라는 출마의 별을 통해서 당원들의 마음을 울리고 함께하는 그런 당으로 발돋움할 때 저는 사실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선이 돼서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을 할 때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기 대표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같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그 사기 대표단의 리더십의 부재, 공통으로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결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물론 편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표단 전체의 운영과 역할에 대한 평가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홍세화 대표의 오르고 싶지 않은 무대에 오르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 마음을 울린 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싸우는 정당으로, 그리고 노동자 민중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그것을 공식적인 대표의 언어로 당원들에게 다가섰다는 것이고요.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실패한 것이겠죠. 그것이 홍세화 전 대표, 그리고 통합 이후에 안희상 대표까지 합쳤을 때 대표단 전체가 그러한 구상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력을 만들어내고 실천적으로 그것을 추진해내지 못한 것의 결과를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선의 실패와 대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특히 당 내부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고자 했던 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계속 토론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통 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앞에 타이머를 보시고 본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이봉화 후보 그 발언하실 때 저희가 타이머 세팅을 잘못해서 4분인데 4분 30초로 세팅을 했었기 때문에 잔여 시간에서 30초를 차감해서 다시 세팅을 해놨습니다. 남은 시간은 자유 토론입니다. 이건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후보에게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 반론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발언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는 시간 그리고 그 후보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시간을 다 포함해서 앞에 남아있는 잔여 시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시작하고 싶으신 후보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박은지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림 후보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지역 선거 유세를 쭉 이제 오면서 후보들끼리 이제 서로 유세 때 한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혜림 후보께서는 김순자 선본이 당론 위배인 것은 맞으나 본인은 정치적 양심에 의해서 김순자 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선거 활동을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발언을 하시면서 이 대통령 선거 과정이 이후 좌파 정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여쭤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김소연 선보는 이후 좌파 정당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이 아닌지 예,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상이라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선거 때 그 둘은 만났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시간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이거 아직 상관없나요? 아, 예. 그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김소연 후보는 뭐 그 좌파정당 건설에 뭐 아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선본에 참여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이 한 측면으로는 두 선본이 그 선거 과정에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했어야 된다라는 입장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정치적 소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저는 사회당과 진보신당이 통합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좌파 정당, 그러니까 진보신당 스스로가 대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그 과정, 일련의 과정에서 통합 이후에 있었던 총선의 결과랑 상관없이 김순자 후보를 그 후보로 내면서 정치적으로 진보신당을 대표하는 하나의 정치적 인물로 세웠고,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김순자 그 후보를 이야기했던 건 아닙니다. 아까 이제 다른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홍사 대표님을 비롯해서 뭐 몇몇 분들이 좌파를 상징하고 진보신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그 진보신당이 하려고 했던 정책과 우리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알려나가려고 했던 것이었고, 그것이 제가 판단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후에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마지막에 제가 알기로는 김순자 후보로, 그것이 나중에 김순자 선본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당내에서도 사실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연속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이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하면요. 이제 뭐 분파주의 뭐 요 관련돼서 좀 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기 저는 그 좀 원인으로 우리가 두 세력이 구 진보신당 세력과 구 사회당 세력이 좀 너무 급박하게 통합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아니라고는 했지만 분명히 총선의 어떤 소기의 목적, 성과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조직을 통합했는데 총선의 결과도 뭐 그 기대하는 만큼의 시너지가 안 나왔을 뿐더러 서로 다른 역사가 있었던 집단이잖아요. 이렇게 물리적 통합만 됐고 화학적 통합이 전혀 되지 않았고요. 구 진보신당 쪽에서도 통합 독자 논쟁을 거의 1년 넘게 계속 해온 것
그 결과에 대한 성찰과 반성, 평가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추스르지도 못하고 바로 통합을 했고 구사회당 동지들도 빨리 통합하면 바로 그게 재창당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통합을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면서 좀 동상이몽적인 그런 상황도 나왔고 때로 자존감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향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이런 데서 또 분파주의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또 다른 후보. 예. 이혜림 후보. 질문은 아니고 지금 이봉화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평가를 하면 이거는 단지 과정 말을 하시죠. 예, 이혜림 후보 시간이 지금 다 돼서요.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발언을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토론의 기술입니다. 예, 다른 후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아까 이제 대표단 사기 대표단에 대한 이제 평가들이 쭉 있었는데 저는 사실 안쓰럽고 미안했던 마음이 더 컸습니다. 누가 그때 대표가 됐으면 더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도 홍세화 전 대표님이나 안효상 전 대표님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일말의 안타까움과 애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평가하고 싶은 거는 대선을 잘 치르고 싶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합해서 대응이 잘 안 되면은 당의 독자 후보라도 반드시 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전국위원회에 올라간 안건은 단순히 당의 독자 후보를 내자는 안건이 아니라 당명 변경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명 변경안이라는 건 당명 바꿔야 되죠. 하지만 당원들의 논의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이 갑자기 당의 독자 후보를 내는 안이랑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나올 경우 당원들의 마음을 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안효상 전 대표께서는 그런 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결이 되고 말았죠.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당의 독자 후보를 내는 것을 바랬던 입장에서는. 저는 앞으로 우리 당의 리더십은 아무리 올바른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당원들의 마음을 구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모으고 당원들의 마음의 동의를 얻고 이러한 리더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서로 주고받으시는 토론을 해주시면 당원들이 보기엔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십시오. 다른 후보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정진호 후보님. 예, 주고받는 건 아닌데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답을 또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예. 이혜림 후보가 시간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예. 아까 제가 대표단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함께 평가했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이 평가가 향후 5기 대표단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반성이 돼야 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두 대표님들뿐만 아니라 대표단 전체가 어쨌든 당원들을 대표하고 또 토론을 또 이끌어가는 또 주도자이기도 합니다. 당내 토론을.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많은 당원들이 그 당시에 우리의 대표단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는 우리 당이 또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런 걸 몰랐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사기 대표단에서 저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아주 주요한 논쟁들 그 통합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선의 방침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것을 대표뿐만 아니라 같이 참여하는 부대표들이 특히나 그런 부분 실제 이견이 많이 있었고 그걸 솔직하게 공개하고 또 자신의 생각이 좀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확정되지 못한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던졌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5기 대표단에 있어서 가장 반성해야 될 직접 선출로 뽑히는 대표단의 저는 기본적인 임무로서 당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자신이 결정하기 전에도 먼저 의견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과감함,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개인 명망가 중심의 리더십이 계속 문제다 이런 건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하고 그게 좀 집단적인 리더십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충남 유세 때 당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이 결정을 하면 나는 언제든지 따를 생각이 있는데 그 결정이 지도부에 의해서 지켜질지가 불안하다. 그런 얘기 하실 때 되게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 일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어떤 정치 논치는 정치 방침을 정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사실 사후적으로 평가 가능한 거거든요.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자신이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잠정 노선으로 인정을 하고 집행을 한 다음에 나중에 평가를 하면서 또 수정하고 이래야지 당의 구심력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마디로 이제 진보신당에는 계몽 군주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봅니다. 많은 후보님들이 지금 남아 계신 15,000 당원이 한국 사회에서 좌파의 부활을 꾀할 유일한 출발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15,000 당원을 더 이상 쪼개는 리더십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무슨 주의를 내건다고 하더라도 그걸 강요하기 위해서 다시 이 대우를 쪼개는 그런 리더십이어서는 안 되겠다.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고 그 총합에 따라서 그것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리더십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대표와 부대표들 사이의 팀워크, 호흡 이런 것들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지금 진보신당에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박은지 후보 먼저. 예, 저는 이야기를 토론의 해주시죠. 취지에 맞게 질문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은 시간 질문을 위해서 쓸 건데 정진우 후보님께 여쭙고 싶고요. 예, 김선현 선번에서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김순자 후보의 반도 되지 않는 득표를 했고요. 그 저조한 득표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소연 선본이 갖는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이전에 정당 운동을 하지 않았던 이런 이제 주체들이 대선이라는 아주 큰 정치적인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한 것이고요. 전 그래서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그 과정, 그러니까 그러한 대선에 참여하는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 그 자체가 사실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하고 진보신당이나 이전에 이제 같이 이런 대선 총선을 진행해왔던 세력과 이런 개인들의 평가를 할 만큼 구체적인 진전된 상황은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짧아서 더 답을 못 하겠네요. 예, 이제 후보들이 다 10초가 안 되는 시간들이 남아 있어서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서 또 이야기를 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선 평가보다는 주되게 4기 대표단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평가에 기반해서 이제 5기 대표단이 어떻게 당을 끌어갈 것인가가 사실은 당원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기에서 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꼽는 것이 아마 재창당이라는 부분일 겁니다. 진보신당이 창당 이래로 계속 진보정치의 재구성, 재창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 그 완성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5기 대표단의 가장 주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재창당의 즈음에서 당원들도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당명이든 당의 정체성이든. 그래서 각 후보들께서 새로 탄생하는 우리 당, 진보신당이 새로 거듭나는 그 당은 어떤 당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당이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후보들의 견해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4분이 사실 상호 토론까지 하기에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견해는 어느 정도 당원들에게도 공보라던가 유세를 통해서 좀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가급적 토론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봉화 후보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재창당의 방향은요,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노동 중심의 대중정당,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여성주의 등을 포괄하는 좀 개방적인 이념 정당, 그다음에 그렇다고 또 현재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현재 신자유주의 폐해를 실질적으로 바꿔가는 대안 정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어디 따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당원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문제는 결국 우리의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풍찬 노숙을 각오하고 이런 말 좀 싫어해요. 너무 주관적 의지주의라고 보거든요. 지금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고 전기요금이 없어갖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가 저는 재창당의 화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선되면 재창당 추진기구를 맡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진보 정치의 재건과 우리 또 진보 정당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그러면서 성장 발전하는 방향을 다른 분들과 함께 모색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혜림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재창당이 그 5기 대표단 선거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러 번 다른 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좌파 정당, 그리고 그 좌파 정당이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그리고 당다운 당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 정당, 그리고 그 안에서 정책 대안 운동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가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총의와 그리고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당명을 개정하고 강령과 당원을 개정하고, 그리고 진보신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좌파 세력, 개인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재창당은 저는 중심은 세력 재편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게 포함되겠지만 우리의 새로운 내용적 중심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진보라는 말이 더 이상 권위를 갖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보라고 애둘러서 표현했던 그 근본적인 과제를 다시 한번 서랍 속에서 꺼내서 전면에 내걸고 구체화하는 부분. 그래서 저는 그것을 녹색사회주의라고 표현했는데요. 한마디로 민주대연합 등등에 더 이상 휩쓸려 다니는 그런 당 말고 자본주의 극복할 때까지 올곧게 자기 길을 가는 당, 그걸 이제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급진적인 내용을 선전선동한다고 그게 사회주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녹색에는 풀뿌리, 그리고 일상생활, 이런 내용들이 이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일상생활 정치에서부터 새로운 사회 주체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회주의 정당이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녹색사회주의라는 좀 추상적이지만 이런 용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매력 있게 만들어 나간다면은 저는 외부의 세력들, 좌파, 노동, 녹색의 여러 세력들은 그 내용을 보고선 그 내용을 기꺼워하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창당의 방향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정진우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창당을 말하기 이전에 여전히 저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더 명확하게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것은 대중정당의 정체성은 당원이, 현재의 당원, 그리고 앞으로 당원이 될 사람들이 대체 이 당에 왜 가입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 사회주의나 또 다른 이념, 이것이 본격적으로 토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척 반가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당원들의 정체성, 당의 길을 한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굳이 이것도 그 개념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한 거는 이제 반자본주의 연대 정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 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 현재 우리 사회에서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의 연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 이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진보신당 당원이 되고 있습니다. 전 재창당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역할, 현재 우리의 정치적 위상이 무엇인지가 분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송전탑에 올라가신 동지들, 그리고 함께 살자 농성촌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 저는 그들에게 지지를 표하는 정당 또는 표를 획득하는 정당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권리를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송전탑의 노동자들 그리고 그 송전탑의 투쟁을 지지 엄호하는 시민들이 바로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정당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보신당이 자신감 있게 호소하고 선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은지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보 정치의 재건을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과연 진보 정당에게 있어서 적은 누구였을까? 적이 누굴까? 참 곰곰이 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도달한 결론은 우리의 적은 새누리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다. 우리 적은 이제 내부에 있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87년 백기환 선본 이후부터 끊임없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제기됐던 이제 과거에는 보수야당 추종주의라고 불렀었죠. 저는 최근에 이제 이것을 딱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종야주의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서 이제 열심히 퍼뜨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진보 진영 그리고 진보 정당 내부에서 그 거대한 야당 그리고 보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라가자. 그래야 정권 교체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언제든 잠재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폭발한 것이 지난 대선이라고 봅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라는 아주 희한한 언어의 조합으로 그것이 표현되었죠. 저는 그래서 이후에 재창당될 진보신당은 진보 정치의 독자성을 명확히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진보 정치의 독자성은 지금까지 한국 정치의 퇴보를 가져온 양당제로 기우는 것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그리고 제3의 세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주의적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기본적인 민주주의적 소양 요거 정도가 갖춰진 사람들이면 어느 누구나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 대표단이 그 선거에서 당선되면 만나야 될 분들로 저는 그 과거 통합독자 논쟁 그리고 지금의 진보정당 분열의 사태에서 손 놓고 있는 당적을 잃어버린 이전의 진보신당 당원들부터 만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넓은 기준으로 만나서 재창당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후보들 앞에 남아있는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방식은 앞에 진행하신 주제와 같습니다. 공통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어떤 재창당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사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당원들이 각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콕콕 집어서 질문을 해주시는 후보님들이 좀 더 많은 득표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분부터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봉화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혜림 후보님한테 질문할 건데요. 이혜림 후보님과 금민 후보님 또 김현우 후보님도 대체로 뭐 좌파 대한당 혹은 저기 반자본주의 무지개 좌파당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정치적 역량을 총결집하기에는 그 좌파 정당이란 틀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넓은 진보 정치의 토대 위에서 좌파 대안을 그 안에서 펼쳐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훨씬 더 바람직한 방도라고 일단 생각해서 좀 비판적이고, 두 번째 비판 지점은 그 유세하는 과정에서 쭉 들어보니까 이 좌파 정당 건설 노선이 좌파 노총의 구상과 연결돼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 같은 조직 노동에 대해서 때로 비판할 수 있고 혁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복수의 진보 좌파 정당과 복수의 진보 좌파 노총의 조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전국에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봤을 때 그건 더더욱이나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좀 외국 사례를 많이 드시는데 좀 그걸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 힘들다. 지금 우리는 자꾸 양당제로 좀 강화하고 고착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정치개혁 투쟁을 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건 있지만 현재로서는 바뀌지 않는 상황이면 여러 개 복수 정치 세력들이 각자 도생해서 유효한 정당이 될 수 있을지 저는 되게 의문이거든요. 그게 여러 최근에 선거에서 우리 지지자분들 대중들이 저희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화두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혜림 후보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아니 일단 질문이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금민 후보님이나 김현우 후보님이 주장하셨던 얘기를 저한테 섞어서 지금 질문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좀 이거는 질문이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좌파노총 문제와 관련해서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좌파노총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제출한 적이 이번 과정에선 없고, 그리고 좌파노총이 민주노총을 깨자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민주노총을 혁신한다입니다. 예, 또 다른 후보 질의나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정진우 정진우 후보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 우리의 주요한 이제 재창당 대상 중에 하나로 흔히 언급이 되는 게 김소연 후보 선본을 구성했었던 변혁 정치 모임인데요.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해서는 어느 세력보다도 우리랑 동질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역사적 경험이기도 하고 사회주의를 실현시켜 나가는 정치적 전략 전술 문제에서 상당히 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뭐 혁명의 문제라든가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든지 이런 쟁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 재창당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될지 아니면은 쟁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연대나 더 나아가서 뭐 통합까지도 가능하다면은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등등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주로 변형 모임, 우리가 이제 통칭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동지들이 이제 그 주동했습니다. 선거 전과 후가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지금 평가는 제가 같이 못 하고 있는데 대선을 거치고 대중적인 정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그분들이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변형 모임만 좀 좁혀서 고민을 하더라도 변형 모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선 시기에 나왔던 우리 당원들의 여러 의견을 제가 봤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산호위, 노동전선 또 어떤 좌파의 정치 조직 물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김소연, 이호동, 김일섭 저는 그렇게 호명하고 싶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이분들의 살아온 길 또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가 이제 정확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진보신당조차도 과거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투쟁한 노동자들 만날 때 당신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고 함께 싸울 주체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저희가 악수를 합니다. 이제 그걸 실천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송전탑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 연대가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인 연대로까지 올라가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결과로서도 이렇게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전 진보신당의 역할이 이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의 정치적 그 활동의 연대가 아니라 실제 우리 스스로가 주체화되는 과정, 정치적인 운동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가장 1차적으로 함께할 사람들이다. 이걸 자신감 있게 호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재창당 과정에 첫 번째 세력이냐 두 번째 세력이냐라는 것으로 좀 호명하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대표단 선거에서 드러나고 있는 당에 나아갈 지향과 목표 그리고 이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들을 호명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한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이번 대표단 선거를 통해서 저는 오히려 내용적으로는 증명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네, 정진우 후보님은 할애된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다른 후보님들 이야기 나누시죠. 예, 그 좌파 정당 얘기가 나와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좌파들의 결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당내에서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작년 초에 진보 좌파 정당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대상 단체들을 이제 쭉 열거했었고 그 대상들을 쭉 만나왔죠. 물론 그때 당시에 사회당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만났던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전선, 산호위, 사회진보연대 등 소위 좌파라고 불리던 세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은 대중적 진보 정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정치적 입장은 좌파이되 실제 정당을 하실 분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저는 사회진보연대 회원이지만 사회진보연대가 이 당에 들어올 것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결과는 사회당과의 통합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거죠. 전 그래서 이후에 좌파를 결집시키자라는 것은 당이라는 틀거리로는 현재 남한사회 좌파들은 당이라는 틀거리로 결집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석준 후보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녹색사회주의 기치를 이후 당이 가져가야 될 방향 그리고 이후에 그
재창당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계신데요. 사실 상당히 이념적인 내용이라 그 우리 당원들이나 혹은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업 하나로 찝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요. 사업 하나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리 안에 좀 잘못된 풍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치열한 투쟁 속에서 한국 자본주의 이 상황을 살다 보니까 무엇에 대한 반대라고 얘기하는 게 더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 이러면은 뭐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보다 그게 더 급진적으로 느껴진다든지. 근데 저는 정말 자본주의를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위기가 한국 사회에서도 조만간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면은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우리의 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단순히 뭐 학자가 무슨 청사진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운 사회의 주체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훈련되고 저 같은 사람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일상 속에서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사업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게시판에 이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가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되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자본주의 극복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본주의가 실제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기업을 직접 경영을 한다든지 국가를 경영한다든지 했을 때 아무런 경험이 없이 그리고 아무런 그 어떤 구체적 방향이 없이 자본가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인수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혼란에만 이렇게 그치지 않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 이제 자문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 순간부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 운동과 같은 일상에서의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예, 앞에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후보들 중에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후보가 3분 계십니다. 이혜림 후보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쓰십시오. 예. 먼저 그 좌파의 결집 얘기하셨는데 저는 어떤 조직이나 세력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좌우를 구분할 때 바로 이렇게 진영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시대가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신자유주의 금융수탈 피해자 대중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좌파 정당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좌파.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 흩어져 있는 그리고 그것이 좌파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노동자들을 조직해 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결집시키는 것 이런 의미에서의 좌파의 결집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좀 더 보충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장석준 후보님께 저랑 시간이 없나요? 저랑 그 재창당 과정에 있어서 당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달라서는 아니고요. 당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력 재편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관심이 많다. 재창당이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외연 확대 이것이 바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이 통합하려고 했던 그 출발점이 여전히 지금에 있어서 그냥 그 구도로는 정치적 지형상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세 개의 진보 정당의 통합 과 관련한 아니면 그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주최 측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예. 예. 예, 저에게 덤의 시간을 주셔가지고. 지금 진보신당 말고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으로서 진보신당이 추구할 방향에 맞게 통합할 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저의 주관적인 견해는 녹색당이랑 같이 하고 싶으나 녹색당과의 접근은 단순히 통합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충분한 연대를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민주대연합에 반대했던 여러 개인과 세력들, 정당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그런 세력들은 우리의 재창당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시간까지 이 귀중한 시간까지 양보를 해주셔서 지금 시간이 남아 있는 후보가 두 분이십니다. 여성명부 우리 박은지 후보, 이봉화 후보께서 남은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재창단 관련돼서요. 시기 문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후보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뭐 언제로 완료해야 된다 이렇게 몇 달 차이예요. 한 달, 뭐 5월, 6월 막 이렇게 굉장히 깨알같이 차이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좀 우리가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당원 바꾸고 당명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내용적으로 재창당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세력이 저희가 준비가 돼 있고 다른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해도 또 상대 파트너가 준비가 안 되면 제때 그렇게 딱 정해놓은 시간에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질질 끌자는 얘기가 아니라 되는 만큼 하되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열어놨으면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원칙에 공감하는 세력들이라면 계속 그 이후에도 열어놓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 안 탔는데 논스톱으로 쭉 달리는 고속버스가 아니라 갈 길은 가고 진도는 나가면서 역마다 이렇게 태우는 기차처럼 그렇게 재창당을 생각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우리 당원 동지들도 그렇게 좀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은지 후보에게 30초가 안 되는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 왜 진보 정치의 재건이냐? 진보라는 말은 오염되었다. 우리는 다른 말을 써야 한다. 좌파란 말을 써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소위 민주당이 진보를 잠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치적 이용에 따라서 진보적인, 그러니까 우클릭할 때도 있고 좌클릭할 때도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 이후에 사실 민주당은 우클릭하고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재건하는 것, 그게 목표라고 봅니다. 예, 대선 평가 그리고 재창당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공통 질의와 자유 토론을 마쳤고요. 예, 진보신당 5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당 역량 강화 및 지방선거 대응 방안입니다. 많은 공약들을 준비를 하셨고 이후에 어떻게 당을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 만나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논쟁적이라기보다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 그리고 공약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힘있게 진보신당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2014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당의 역량 강화 방안 그리고 지방선거 대응 방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답변은 이혜림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 역량 강화는 일단 당의 골간 조직인 당협의 활성화 그리고 당협의 확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협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원 동지들 그리고 활동하는 동지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보 신당의 정책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당만이 가지는 그러니까 좌파적인 그런 정책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함께 갔을 때 당협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고 튼튼해지며 확대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창당 이후에 가장 강력하게 정치위원회의 강화, 그다음에 정치연구소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어져야 하고 당원 동지들의 정책 의견들을 제출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수렴해서 정책적인 대안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 축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당협을 활성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는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당협 그리고 튼튼한 당협 활성화되어진 당협을 중심으로 지방선거가 치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14년만을 겨냥해서가 아니라 16년 총선을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 속에서 지역 정치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의 지방선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장석준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우리가 닥친
그 가장 가까운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이용길 대표 후보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공감을 했는데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는 말자. 우리가 맨날 당면 선거에 목숨 걸다가 이렇게 당이 계속 논란에 휩싸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는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2010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이제 도전했다가 많은 논란도 낳고 당이 이제 내용에 휩싸였는데 이번엔 철저하게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아래로부터 밑에서부터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제 투기적인 관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내서 뭔가 이 갑자기 어디선가 숨은 표들이 나타나고 대박을 치는 뭐 이런 환상을 쫓을 게 아니라 기초 단체장 그리고 기초 의원 이런 밑에서부터 우리 후보들을 발굴해서 그 중심으로 대응하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대응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6월까지 재창당 과정을 끝맺으면은 그때까지는 뭐 강령 토론 이런 것들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토론에 돌입했으면 좋겠어요. 논쟁이 아니라 토론입니다. 어떤 토론이냐면은 지방선거에 우리 정책은 뭔지에 대해서 뭐 단순히 정책위원회에서 정책 만들고 할 게 아니라 당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토론을 한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뭐 정농마을이라고 할까요? 평등생태마을, 우리식의 그런 지방자치단체 전략,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지방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정진우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당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 슬로건으로 진보신당이 이제는 정치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 때 탈삼성을 얘기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비정규직과 관련된 저희들의 입장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을 의미 있게 못 만들어서가 아니죠. 민주노동당 때의 경험을 보면 학교급식 운동이 없었다고 하면 2004년에 저는 성과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제 어떤 당원 한 분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지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고 또 불법 파견과 관련된 또 사회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진보신당이 그렇지만 진보신당이 그 지자체 선거와 총선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는 통합적인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노자 교수님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회적인 연대를 만들어내는 진보신당의 정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자체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선거 운동하는 당, 1년 내내 정치하는 당으로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해야 될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탈삼성을 실제로 현실화하는 당,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가 단지 정책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사회적인 연대를 모으는 당, 이런 것이 통합적인 정치 기획으로 강력하게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제 적어도 지자체 선거와 각종 선거에서 대체 진보신당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이제 주민들 이런 반응들 전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은지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당 역량 강화 참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나오는 얘기는 좀 뻔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세하면서도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제 재작년에 삼성 노조 만들기, 대삼성 투쟁, 그리고 우리는 삼성 노조와 관련해서 많은 것을 하겠다라는 지도부가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밑으로의 이제 많은 도움들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 그룹 내에서 그룹 노조가 생겼습니다. 비록 조합원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많은 이제 조합원들이 결집하고 그리고 그것이 언론이나 대국민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 노조 위원장께서 당연히 회사에선 탄압받고 그리고 사무실도 없었기 때문에 진보신당 당협 사무실을 회의 공간으로 쓰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저희한테 좋은 일입니까? 헌데 안타깝게도 그 해당 당협이 사고 당협이어서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는 충분히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가발이 부족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손가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문제일 텐데요. 저는 기층에 이제 당협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중앙당이 계속 발언력을 중앙정치 내에서 높일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대중들에게 각인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재벌세라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에 이제 민주노동당 때 부유세가 얘기됐었죠. 이미 부유세의 문제의식은 많이 이제 통용되어서 뭐 정동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보신당으로 오면서 사회복지세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약간의 내용이 바뀌고 다시 제안이 됐는데요. 저는 사회복지세보다 부유세가 훨씬 더 나은 이름이자 그리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하자고 할 때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뭔가 쟁점을 던지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바로 실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쟁점을 강하게 이 사회에 던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벌들 문제다 이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그 10대 재벌, 50대 재벌 매년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건 재벌들의 꿈이죠. 기업들의 꿈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니들이 세금 더 내라, 더 많이 내라라는 논리를 설명하면서 실제 재벌이 한국 사회 내에서 가져야 되는 책임을 이야기하면 분명히 논쟁은 붙으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많이 얘기될 수 있을 거고요. 2012년 죄송합니다. 2014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당협들이나 지역들을 돌아보면 많이 후보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전에 준비했던 거 방식과 약간 다른 방식을 쓰고 계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요. 지역 거점을 이 후보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있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야합해서 기초의원 정당공청제를 만약에 폐지할 경우에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새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재빠르게. 그리고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이 이제 2014년에 선거연대 대응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1%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넓은 선거연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답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봉화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방선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는 첫 번째 기초의회 다수 진출을 실질적인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지방선거에 앞서서 중장기 지역 정치 전략부터 세우고 실행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세력의 연합을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정책위 보고서에도 보면 이번에는 기초 중심으로 해야 된다. 시군구청장 1명, 지방의원 20명 정도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력에 기초해서 실질적이고 뚜렷한 목표를 정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당협들이 보면 지금까지 이제 후보 중심으로 지역 거점 사업을 주로 많이 해왔는데 좀 10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지역 재편 전략을 짜야 되고 그 성과에 기반해서 그게 많든 적든 그 성과를 가지고 지방선거를 치르고 또 그 이후에 당 활동을 구상해야 된다고 보고요. 진보 정치 재편과는 별개로 지방선거에선 반드시 범진보연합을 저는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당의 지금 후보가 의원이 지방의회 12명인데 그중에 저는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는 사람 2-3명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대로 각계약진하면 몰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지지도 받기 힘들다고 보고요. 그래서 반드시 후보 선거구 조정부터 시작해서 범진보 선거연합을 실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후보들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1주제, 2주제와 마찬가지로 자유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실 후보님 계십니까? 예. 예, 박은지 후보님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장석준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기관지를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이제 매번 말씀하시고 기관지를 못 만들면 사퇴하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기관지의 상이 아주 대중적으로 진보신당을 알릴 수 있는 그거죠. 근데 장석준 동지 개인의 캐릭터로 봤을 때 과연 그런 재미있는 기관지가 나올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다렸던 질문을 해주셨군요. 기관지는 제가 뭐 기사를 다 쓰는 게 아니죠. 기관지는 당이 만드는 거고요. 근데 그 기관지의 상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의 소통을 위한
무대만은 아니다. 그것이 중심은 아니다. 지금 진보신당은 국회의원도 없고 사실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은 일상활동에서 긴장감이 사라질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치 활동의 중요한 무대로서 종이기관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낸다면은 저는 뭐 한겨레 20일이나 시사인 같은 주간지 포맷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 뭐 보통 이제 주간지들이 커버 스토리라는 게 있죠. 특집이 있습니다. 그 특집 안에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구체적인 정치 쟁점, 정책 쟁점을 아주 쉽고 간명하게 정리해서 그달 당원들한테 다가가고 당원들은 그것을 지금 당원이 아닌 친지들이나 동료, 조합원들이나 이런 분들께 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매체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런 매체가 발간이 된다면은 단순히 중앙당이 아니라 당원 한 명 한 명이 정치 활동의 주체가 돼서 주위 분들에게 그 기관지를 무기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와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무지막지한 글들을 거기에 실을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혜림 질문 드릴게요. 이혜림 후보님, 우리 선관위 질의의 답변에 보면 박근혜 시대를 책임질 좌파 정치 세력으로서의 성격과 정치적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최소 한 개 지역에서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선다라고 쓰셨는데요. 이 광역이 어딘지 또 어떻게 이제 선거를 치르실 생각이신지 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저는 2014년 지방선거가 세 축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한 가지 축은 그 진보신당의 지금의 시점에서 그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고 당의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좌파 정당이 존재함을 그 밝히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시장에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진보신당의 대표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 그 연대 연합 전술과 관련해서 그 당선 가능한 광역 단체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난번 한번 어느 지역에서 울산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울산이 가장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구청, 뭐 동구청, 뭐 이렇게 그 울산시장 뭐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그것이 지역 내에서 그 연합전술 선거연대를 통해서 당선 가능한 지역에 좀 전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전제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선 가능한 지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축이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협의 그 활성화를 바라보고 지금 그 지역 정치를 활성화시켜낼 수 있는 방향에서의 기초의원들을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더 이어서 드릴게요. 서울시장 선거를 하자는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광역단체장 선거가 정치적 파급력을 가지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출마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국적인 정치 세력으로서의 위상이라는 게 확인되는데 그러면 2010년에 다수 출마, 광역시도지사 다수 출마와 같은 전술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그건 좀 확인한 바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시장이 나가서 상징성과 주목도를 높이려면 TV 토론이 공중전이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 전체 당협의 상황을 봤을 때 다수의 구청장의 출마가 가능해서 지상전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역 당협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인적 재정적인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재발론이나 다른 후보들 질문. 예, 그럼 이혜림 후보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 박은지 후보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 선거 연대 연합 전술과 관련해서 가장 긍정적인 후보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유세를 쭉 들으면서 아까도 폭넓은 연대 말씀하셨는데 그 폭넓은 연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 거 쓰세요.
타임 잠깐만요. 아직 아니죠? 예, 첫 번째로는 소위 진보정당 이름 붙이고 있는 당들하고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민주당까지 포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주제 토론에서 시간이 모자란 부분은 지정 토론에서도 또 토론이 가능하시니까요. 그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후보님들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후보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정준호 후보님. 예, 저도 기관지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약속을 하면 장석준 동지가 부대표가 되더라도 결코 사퇴시키지 않을 도록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기관지를 조금 넘어서서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아까 제가 1년 내내 선거하는 당, 정치하는 당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때마다 저희가 비정규직, 인권단체, 여성단체 이렇게 쭉 해서 교수님들,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당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죠. 저는 그 과정을 실제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훌륭한 분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특히 이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사회 운동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평상시에 좀 정치적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반드시 진보신당이 꼭 주도한다기보단 진보신당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회운동과 교류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여기서 당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많이 그 뒤풀이 자리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학생 인권과 관련돼서 활동을 하셨던 당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했던 당원들이 많이 계세요. 명망가는 물론 아닙니다. 근데 이 당원들의 힘이 이 에너지가 그 개인적인 어떤 참여의 에너지로 많이 이제 제약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기관지와 함께 조금 더 좀 생동감 있게 폭넓은 그 과정의 어떤 미디어, 매체에 대한 고민까지 좀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진보신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하는 것의 정체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무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당원들의 그 에너지 그리고 전문적인 그 활동의 내용들이 그 당원들의 힘이 진보신당에 통합적으로 같이 흐를 수 있도록 그 맥을 만들어주는 좀 중심적인 고민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을 선거 때도 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적극적인 계획을 준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석준 후보님. 그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연합 문제가 나와서 그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우리가 당원 토론을 통해 정록 마을과 같은 우리의 선거 컨셉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과 가장 어울리는 세력과 적극적인 선거 연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녹색당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정 기초자치단체 역량을 집중해서 가령 녹색당 등과 함께 기초의원 전원 출마시키고 단체장을 출마시키는 이런 식의 선거 대응을 했을 경우에 전국적인 이슈도 되고 우리 정체성에 맞는 지방선거 대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봉화 후보님. 네. 전 부대표 나왔지만 야심 있는 후보니까요. 대표를 겨냥하겠습니다. 대표 후보들. 예, 김현우 후보를 겨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 김현우 후보 선거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면요. 전국적으로 위력 있는 선거 투쟁을 위해서 200명 이상의 후보군이 확보돼야 되고 그러면 당협별로 2명 이상 후보를 책임져야 된다는 가정하에 100군데 정도 당협을 조직을 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 패기 보소. 네, 김현우 후보가 저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장기 전략을 강조하는 후보로 알고 있는데 200명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해서 100개 당협을 조직한다. 이건 저는 선거에 매몰돼서 당협을 확대 건설하자는 이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보고요. 또 선거연합의 파트너도 녹색당 변형 모임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보면 녹색당이 사실 전국적으로 선거를 치를 준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연합에서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광범위하게 다른 어디에 선을 긋지 않고 저는 심지어 진보정의당, 통합정의당과 같이 또 통합진보당도 연대 대상으로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제 정진우 후보만 1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당직 활동을 하면서
지자체 선거에 크게 기여를 못했습니다. 배제되어 있다까지 생각이 드는데요. 비정규 사회연대 전략을 충실히 해왔던 그 경험을 가지고 지자체 선거에 적극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대표단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총 3가지의 주제에 대한 공통 질의 그리고 자유 토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지명 토론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각 후보들께 5분씩의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부대표 후보들께서 너무 활발하게 그리고 재미나게 토론을 잘해 주신다는 요청들이 많아서 시간을 약간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당 총 6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분은 후보께서 알아서 운용을 하시는 겁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한 후보를 지정하시고요. 아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분 내지 2분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명하시고 질문하시고 그 지명자의 응답 시간까지 포함해서 6분입니다. 그래서 지명자에게는 최소한 30초 정도의 답변할 시간은 보장해 주시되 1분 이상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다 싶으면 끊고 들어오셔도 가능합니다. 6분씩 지명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토론 순서는 순서에 의해서 장석준 후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주최 측은 공방을 원하실 텐데 저는 이제 공방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당원들이 꼭 그 대표단 후보들한테 들어야 될 얘기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주제 중심으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박은지 후보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 없는 당입니다. 계속해서 언론의 관심에서는 밀려나고 있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굉장히 엄혹한 세월을 또 견뎌야 될 텐데 이 상황 속에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 언론에 우리 얼굴을 들이밀 수 있을 그런 어떤 전략이나 보관이 있으신지 그것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진 것을 지금 대변인인 제가 가장 더 체감하고 있지요. 제가 이제 처음 언론국장으로 당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한 그 좀 직위가 있는 당직자께서 우리가 이제 정치면을 뚫을 수 없다라고 하면 좀 사회부를 한번 뚫어보자. 사회부를 뚫을 방법에 대해서 좀 안을 내와봐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회부가 이제 정치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출입을 하고 사회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에 출입을 하죠. 그래서 전 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검찰과 경찰에 드나들면 된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예, 지금 생각해도 되게 좀 황당한 답변이었는데요. 이제 그 실제 이제 언론의 관심 특히나 정치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신문에 그러니까 언론의 정치부 기자들이 정치를 더 좁게 사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치를 국회에서만 일어나는 일 또는 국회의원만이 하는 일로 이제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서울 시내 또는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이 있는 지역 또는 세간의 관심이 일어나는 지역에 꼭 가서 거기서 언론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면 언론이 있는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 들어볼게요. 그 김승현 그 한화 회장이 그 병 보석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입원을 하고 있죠. 그날 아주 딱 들어맞게 그 이라크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한화 회장이 김승현 회장이 구속돼 있어서 그 이라크에 발전이 어렵다. 왜냐하면 한화에서 발전소나 신도시 건설이나 그런 걸 하나가 이라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날 이라크 대사관 찾아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획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가능하리라 보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재창당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당직자들 많은 인력 쓰게 되잖아요. 그런 업무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게 현안 대응팀 따로 구성을 해서 이 사람들은 항상 그 현안만 고민하는 저와 함께 그것만 고민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봉화 후보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경남도당 유세에 우리가 내려갈 때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 않았습니까? 당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당 안에 여성주의적인 문화 혹은 뭐 성평등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특히 이제 이봉화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성평등 교육 받을 때 이제 선생님으로 있으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성평등 교육
을 비롯해서 당원 교육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당 대표단 후보들이 당원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그런 공약을 이미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당원 교육에 성평등 교육이 꼭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저는 당원 교육 의무화는 사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더 많이 풍부하게 제공하는 게 중심이 돼야지 그걸로 어떤 권한을 제한한다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 반성폭력 운동 중심으로 돼 왔던 이 성평등 교육에 좀 일대 재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치달아서 최근에 일련의 몇 가지 당내에 당외에 반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 굉장히 논쟁이 산으로 가고 이게 과연 진짜 피해자를 구제하고 이게 여성주의 운동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 오히려 누군가의 명예를 또 훼손하기 위한 방법, 공격의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번에 발생했던 도의원 사건과는 무관하지만 좀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제고하고 재혁신하지 않으면 여성주의가 오히려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더 전락하거나 협소화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꽉 채워주실 줄 알았더니 그 지방의원들이 방치돼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의원들이 당과의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이봉화 후보님 좀. 지방의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로 관리란 표현 좀 그런데 트레이닝이 되고 공동의 연수 자체가 지금 거의 또 없잖아요. 지방의원 네트워크 있는데 그게 잘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보면 좀 장기적인 어떤 지역 정치의 발전이나 장기 전략에 입각하지 않고 사안사안 안건 중심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역 정치 센터, 연구소 이런 기능이 좀 강화돼야 되고 그 안에서 그 성평등 교육 내용도 실제 되게 유혹이 많잖아요. 그 지방 정치의 영역에서 보면 이 유혹 문화라는 게 굉장히 동반돼 있기 때문에 유혹이 많고 위험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그 지방의원 연수 네트워크 내에서 같이 해결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석준 후보의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부대표 후보님들께서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시네요.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경청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정진우 후보님. 이번 그 선거 과정에서 그 특별한 쟁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는 당의 노동 중심성에 대한 이렇게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대표 후보들 중심으로 이제 토론이 되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이혜림 후보에게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8명의 후보들 중에 당에서의 노동사업을 담당했거나 당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제 이혜림 후보님 좌파노동자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이혜림 후보에게 그런 직접적인 질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쉬웠는데 오늘 자리에서 이혜림 후보님 꼭 지금의 논쟁에 꼭 그 빗대어서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당의 그 노동에 대한 문제에 대한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간접적으로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87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가 전노협 그다음 민주노총으로 그 민주노조 운동에 그 집중되어졌던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중심으로 쭉 이어져 왔던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으로 나타났고요. 그렇게 해서 드러난 형태가 이제 민주노총이 조직 노동자들의 틀이고 그 시대는 그 흐름으로 한국 사회가 노동을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시대, 그러니까 2000년을 전후로 해서 신자유주의가 활성화되어지고 물론 지금 신자유주의의 종식이 어떤 형태로 앞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암울할 것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요. 지금 유럽에서 보여지고 있는 세계 경제의 위기가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만간에 물론
엄청나게 잠재되어 있지만 지금 한국 사회도 폭발 그 직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1000만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라고 불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1000만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중심에 세울 수 있는 당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노동을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짧게 그냥 코멘트를 좀 드리면 그 유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 노동윤 입성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보신당이 실제 만들어냈던 그 운동의 성과에는 많이 오히려 못 미치는 좀 논쟁이 아닐까 이런 면에서 아쉽다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일테면 어제도 이제 제주 지역본부장님과 이제 그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당과 민주노총 그리고 사회단체 지역의 비정규 센터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실천적인 성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이 더 발굴되는 그런 논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다음은 박은지 후보님께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가 박은지 후보님 그 주장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와닿는 거는 현안 대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안 대응 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박은지 동지가 갖고 있는 구상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그 중앙당만 보더라도 인원이 많이 줄어들어져 있고 그 집행력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후보께서 밝히시는 그런 구상을 실제로 진보신당 중앙당의 체계의 문제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집행활동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고민됐던 부분이 있으면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현안 대응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팀을 좀 구성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중앙당 인력들이 그러니까 중앙당 상근 인력들이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사실 시간이 많이 이제 모자랍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를 많이 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재창당 같은 일을 벌일 경우에는 내부의 논의 그리고 실무적 준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외부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딱 그 3명 정도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정책적인 그 마인드를 가지신 한 분, 그리고 언론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한 분, 그리고 기획 쪽에서의 한 분 정도면 가능하리라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이제 과거에 2008년, 2009년 이제 제가 그때부터 쭉 당직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그 중앙당 당직자들이 이제 기자회견이나 뭐 집회가 있으면 이제 좀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업무에서 좀 해야 될 일을 이제 뒤로 미루고 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날 하루 그 부서의 업무는 좀 정지되는 좀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일이라면 그 몇 명이 하든 뭐 3명이 하든 4명이 하든 아니면 뭐 전체 그 중앙당 상근자들이 나가게 되든 그거는 수위에 따라서 조절하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정도 고민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요. 박은희 동지 특히 주장을 하셔서 일단 제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내내 좀 선거운동하는 당이 되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중앙당으로 대입을 해보면 1년 내내 전 선거운동 본부해야 된다. 중앙당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정세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팀도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 다양한 그 부서나 영역들에 있어서 중앙당 집행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정책위가 이제 그 비상근 이런 그 활동가들이 힘이 크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회연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들에 있어서도 집행 책임자만 중앙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원들과의 교류하는 네트워크를 제대로 좀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중앙당이 그것을 모아내는 역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진우 후보님의 지정토론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박은지 후보죠? 예. 박은지 후보님 시간 방금 드리도록 정진 하겠습니다. 후보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좀 빼먹은 게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2008년에 이제 제 지역에서 활동할 때 그 중앙당에서 뭐 퍼포먼스를 한다. 그때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할 때 그래서 그 저기 어디죠? 대한문 앞 그 거리에서 이제 누워 있는 이렇게 시체가 돼서 누워 있는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이제 와서 열심히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예. 실제로 이제
그 활동에 역량이 있고 그리고 열의가 되시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런 제안을 구체적으로 해드리면 상당히 하신다라는 거죠. 예컨대 최근에 서울시당에서 다산콜센터 관련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1인 시위가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자발적인 당원, 그러니까 지역 당에서 그 당협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라 지역 당에서 네 분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께서 8시 반에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이 좀 길었고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정진우 후보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워낙 말씀을 길게 하셔서 짧게 제가 다 질문을 2개 해야 돼가지고요. 그 정진우 동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말 비정규 투쟁에 이제 몸바쳐서 헌신해 오셨는데 사실 진보신당 당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예, 결합을 하고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희망버스에서도 우리 깃발이 제일 많고 우리 참가자가 제일 많고 헌데 사실 우리는 이제 정당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선전하고 알릴 목적이 있는데 이런 연대 활동 을 하면서 사실 쌍용차 투쟁, 뭐 동이오토 투쟁, 희망버스는 국민들이 기억하되 진보신당이 여기서 뭘 했는지는 사실 묻히게 마련입니다. 예, 좀 여기에 대한 좀 방안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 분명한 성과는 당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제 그 진정성이 사실은 통해 있죠. 그것은 그 당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아는 당원들, 함께하는 당원들의 그 힘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그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성과라 생각하고 물론 박은희 동지 얘기하신 것처럼 넘어서야 되는데요. 그것은 제가 이제 정치를 주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버스에서 그대로 드러났죠. 실제로 민주노총이 싸우느냐 진보신당이 싸우느냐는 그 대중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의제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실제로 운동을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랬을 때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 문제와 관련되어서 진보신당이 할 수 있는 전 가장 그 최우선적인 방법은 사회적으로 이 운동을 주도해내서 그래서 그게 아까 정치적 연대라고 저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래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정당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의제를 사회적으로 현실화시키는 정당에 이 운동을 저는 펼쳐내는 것을 통해서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지속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번째 질문은 저는 장석준 후보님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뭐 이제 대표 후보님 중에 한 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세에서 신자유주의의 종식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 제가 이제 서울 동작당협인데 그 최근 1-2주간에 3명이 이제 탈당을 하셨어요. 탈당계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탈당한 이유를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대표단 선거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좀 희망을 못 보시지 않았나. 그 중에는 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좀 관념적인 언어들이 너무 나열된 것이 그분들에게 좀 희망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 신자유주의 종식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신자유주의 위기에 징후일 수는 있으되 과연 이제 종식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건가? 이것은 시장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일시하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또 신자유주의 관련한 책을 쓰시고 최근에 대대적인 간담회까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우리 당의 브레인 장석준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강조점 차이일 수는 있는데요. 그 2008년 금융 위기를 통해서 신자유주의 지배 체제에 커다란 금이 간 건 사실이죠. 금이 가면서 좀 흔들흔들하고 있죠. 근데 아직 종식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가령 유럽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초기 신자유주의에 아주 반동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모습도 나타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과도기, 굉장히 좀 동요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제가 신자유주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최근에 신자유주의는 왜 죽지 않는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콜린 크라우치라는 사람이 쓴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결국 신자유주의 핵심은 시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대 기업에 있다. 거대 기업의 권력이 민주주의를 농단하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의 핵심이고 어떻게 하면 거대 기업의 권력을 해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전까지는 신자유주의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신자유주의 종식이라는 말을 꺼낸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면은 거대 기업, 거대 자본과 싸우는 좌파 정당. 진보신당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한 출발점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가 아까 이제 탈당하신 세 분의 그 소중한 당원분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되게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재밌게 이후 토론 계속 진행합시다. 예, 이어서 이봉화 후보님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원외 정당이라고 볼 수 있죠. 의원이 뭐 지방 의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원외 정당이란 조건에서 저는 지역 정치 강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 정치 재편 전략에 근거해서 거점 공간 활동과 뭐 주민 노동자 조직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지방 선거는 그런 활동의 평가의 지점으로 맞이해서 제도적 근거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혜림 후보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화도 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자는 게 이혜림 후보님의 일관된 주장이시잖아요. 지역 정치 강화와 당협 활성화와 관련된 요 계획, 그것과 연동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인천 지역에서 인천 사람연대 그를 2006년부터 조직했고 그것의 방향이 바로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을 조직하면서 그것이 그 지역의 그러니까 그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 지역 주민들의 정치력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비정규 불안정 지금 질문하신 이봉화 후보님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한 가지 구분해야 되는 건 이전에 이제 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때에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 개념하고 제가 이제 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천만 그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형태는 굉장히 다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은 바로 지역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요즘에 청년 실업 얘기하면서 흔히 이야기하는 알바부터 뭐 알바 연대니 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알바뿐만 아니라 뭐 청소 노동자 굉장히 많은 형태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이 있고요. 바로 이 사람들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지역의 거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지역 거점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당협의 방향은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간다라는 계급성뿐만 아니라 실제 현재적으로도 그 당협이 지역 거점 공간 거점 사업으로서 밀착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천 사람연대나 뭐 평화 캠프 같은 경우 보니까 조직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꼭 이혜림 후보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지역 거점들이 보면 이게 모이긴 하는데 정치화되는 과정이 되게 부실하잖아요. 그것과 관련돼서 좀 뭐 이렇게 좋은 생각 이런 것도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인천 사람연대 회원 단체 직가입 회원 뭐 이렇게 해서 대략 한 2천여 명이고 그 회원들 중에 그 진보신당 당원이고 지지하고 후원인으로 있는 분이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저희가 또 바라는 것은 전체 회원의 진보신당 당원화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되면 좋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인천 사람연대 전 회원의 진보신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 방향을 지지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정치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속에서 아직까지는 좀 실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뭐 고기 없는 월요일 이런 환경운동 같은 거를 전 회원이
같이 이렇게 실시하고 그래서 어떤 의제도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는 투쟁이 있는 사업장의 회원들을 같이 참여하게 만들고 예,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용산대라든가 예, 쌍차 네, 이렇게 그리고 한진중공업대 이렇게 부산에 같이 내려가는 회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연대 투쟁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생태, 그 다음에 지역 내에서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운동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 이런 방식으로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제주도당 갔더니 그 제주도당의 구성원과 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구성원들이 거의 일치하고 또 이분들이 강정투쟁에 굉장히 주력이시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아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비슷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우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학교급식 노동자를 당협 중심으로 조직을 했었잖아요. 성과 많은 지역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지역 이렇게 나는데 주민노동자 조직화라는 게 또 지역 거점 사업에 되게 화두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평가와 또 향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얘기해 주십시오. 직접 참여하신 분들이 이제 이구동성 얘기를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통합적인 기획과 이제 그 협력 관계가 사실은 초기에 잘 안 됐던 게 많은 부분을 이제 지체시켰던 게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진보신당이 저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그 정치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급하게 당의 성과로 제안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더 저는 이 조건을 풀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운동을 해야 될 그 주제 그리고 그런 주체들일수록 저는 그런 부분에 그 성과가 계속해서 교류되는 이런 것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혜림 후보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와서 짤막하고 이렇게 혹시 당원 동지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봉화 후보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협 중에서 광학 당협이 많이 활성화돼 있고 파워도 있지 않은가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인 파워 그 비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당내에 그 당협이 얼마나 많이 확대되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한마디로 그 지역적으로 일단 좀 민주화 운동의 수혜를 많이 받은 지역이라서 기반 자체가 좋은 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당원도 굉장히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의 당원이 많았고요. 근데 또 이게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은 민주당 지지 세력이 워낙 또 확고해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영향력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 당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진보 정당이 중앙 정치로 인기를 끌고 뭐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렇게 하면서 등장한 그 시기에 당원들이 지역에서 이런 좀 더 현지화되고 구체화된 지역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의기투합이 좀 됐어요. 좋은 흐름이 이제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솔직히 지역의 현안이 안 보였어요. 뭘 해야 지역 정치지 이것도 모르고 그래서 뉴스 검색을 자꾸 했어요. 관악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걸리는 것 같고 계속 이제 뭐 논평 쓰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 논평 쓰게 되니까 이제 뭐 또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그럼 그 민원과 진보적인 방향성과 맞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발전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대단히 뭐 내세울 정도는 아니고 또 우리 지역의 지금 되게 도전 과제는 전통적으로 시민사회 영역이 지금 굉장히 보수와 우경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진보 정치 세력으로 있는 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게 과제입니다. 그 정진우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제가 아까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연대투쟁 굉장히 중요한데 유세를 들으면서는 연대투쟁이 중요하다라고만 이렇게 설득되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박은지 후보님이랑도 아마 비슷할 수 있지만 이게 당의 정치력이 이 연대투쟁이 꼭 어떤 결과 이것이 이러이러해서 단계적으로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것이 당의 정치력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학교 급식과 관련돼서 그 사례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사내하청 문제 하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 불법 파견 문제는 뭐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기륭전자 투쟁을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고 불법 파견의 사회적인 의제화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지금 비정규직 그 송전탑에 있습니다만 구호가 이렇습니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 진보신당이 여기서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그 정말 고맙고 소중한 구호죠. 단지 현대차의 비정규직화가 아닌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문제를 투쟁하는 주체들이 끄집어냈는데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진보신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이 송전탑을 엄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내하청 노동자 그리고 불법 파견은 제조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것을 지역사회에서 운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실상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일한 게 전 진보신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내세운 공약 중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그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내는 운동으로 확대 발전시키겠다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진보신당만의 힘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비정규 활동가들이 이런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주장일 뿐이죠. 이걸 현실화시키는 것은 진보신당이 뭐 어떻게 하느냐에 좀 달려있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석준 후보님께 그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 이러저러한 이제 그 재창당 과정에서 세력 재편과 관련해서 당원 동지들이 제가 이제 지역 유세를 돌면서 갖가지 썰들을 많이 이제 상상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도 있고 또 안 된다고 판단하는 부분들도 각자 있는데 물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당원 동지들의 총의 속에서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무거운 주제가 아니라 그 어느 당원 동지가 질문하셨던 건데 노회찬 후보가 반성을 하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당원 동지들의 갑론을박이 있더라고요. 장석준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분이 반성은 안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백의종군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백의종군이라는 거는 그 백의 위에 입었던 관복을 벗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분이 국회의원직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국회의원직이었다. 이 의원직을 버리고 한 명의 당원으로서 입당하겠다 하면은 돌아가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포옹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으로 박은지 후보님께 제가 이제 돌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후보 평 중에 박은지 후보님이 가장 쉽게 잘 설명하더라 이런 평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말씀을 안 드렸고 그거를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진보신당 5기 대표단 부대표 후보들의 상호 토론을 마쳤습니다. 이번 주까지 지역 유세를 마치고 나면 진보신당의 5기 대표단을 뽑는 투표가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당원들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한 명의 대표의 권한도 크지만 대표단으로 불리는 우리 당의 지도부가 되시는 부대표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께서 일반 명부 정진우, 장석준, 이혜림 후보 중에 한 분을 선택하셔야 되고 또 여성 명부의 박은지, 이봉화 후보에게 찬성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분씩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선택해야 하는지, 왜 나를 찬성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호소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정진우 후보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마이크. 어느 지역의 유세장에서 어느 당원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단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 새로 뽑힐 대표단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함께 감시합시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대표단에 대한 공포를 왜 저한테 얘기를 했을까? 저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후보, 다른 대표단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당원 동지들의 저는 단순한 지지를 호소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대표단이 된다는 것, 대표단의 일원이 된다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주장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 대표단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만들어낼
낼 겁니다. 저는 거기에 함께 웃고 웃었던 이 대표단 선거에서 확인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대표단과 함께 밀고 나갑시다. 현실로 만들어냅시다. 고맙습니다. 예, 박은지 후보님. 예, 영상을 지켜보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에 입학하면 OX 퀴즈를 풀거나 받아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사지선다형 문제를 풉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오지선다형 문제를 풉니다. 그만큼 그 아이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한국 정치를 돌아봅니다. 진보정당이 활동하고 그리고 진보정당이 분화하면서 마치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 정치 지형이 20년 전,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양당제의 바람에 그 수레바퀴에 모두 다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당제보다는 다수당제가 좋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다양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진보정치의 재건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대 민주당을 넘어서는 진보정치의 재건 시작하겠습니다. 예, 전국 순회 유세 다니면서 우리 당과 당원들이 주도하는 다양하고 훌륭한 지역 사업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가진 지역 정치의 경험과 고민들을 바탕으로 우리 당협들이 보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진보적인 지역 재편을 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유세 다니면서 노동자들도 만났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전남대 비정규 교수노조, 유성기업, 또 경북대병원에서 해고되신 노동자들, 이분들 만나면서 우리가 어떤 당을 재건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서 자본주의와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의 당, 또 차별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진보 정치의 재건에 공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희망이 되는 그런 정당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좌파 정당의 마지막 깃발을 내가 끝까지 부여잡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1만여 당원 동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그 깃발을 부여잡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5기 대표단이 전부가 대표단에 의해서 그 능력과 실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만여 당원 동지들의 힘, 그 총의를 모아서 이 어두운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5기 대표단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봉화 후보님께서 유세 다니면서 전국의 여러 이제 노동 투쟁 현장에 방문했던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그 대전 고용청 앞에서 대전 노동청 앞에서 그 천막 농성하는 그 현장에 갔었습니다. 갔더니 고맙게도 아직까지 당에 남아 계시는 충북의 노동자 당원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희한테 힘주어서 말씀하셨고 저는 뭐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 그게 이제 다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이상 민주당과의 연합에 휩쓸리지 않고 노동자 정당의 한 길로 가라. 한 길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뭐 독자 통합 논쟁에서 그 한편에 서기를 꺼리지 않으면서 쭉 그 당을 올바른 입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동자 정당의 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간적 제약이 아쉽긴 하지만 부대표 후보들을 그리고 부대표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약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신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5기 대표단의 힘 있는 출발을 위해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난 대선의 투표율을 뛰어넘는 진기록을 좀 세워주시길, 그리고 당선 이후에도 대표단의 행보에 애정어린 관심 계속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당원 동지들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취재에 함께해주신 언론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보신당 5기 대표단 선거 부대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